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와 풍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미국 국방부 분석가의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새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략분석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급망과 안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죠. 2025년 3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정은 간단했죠. 만약 한반도에서 반도체 공급이 72시간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서부 전력망 30% 마비, 군사 레이더 시스템 가동 불가, F-35 전투기 부품 수급 중단.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고장, 병원 의료 장비 작동 중지, 금융거래 전산망 마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작은 반도 국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한국 없이는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석 분석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같은 건물, 다른 회의실. 당시 저는 신입 분석가였죠. 한국 지정학적 저주를 안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선배 분석가가 한반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작은 땅. 자원도 없고 땅도 좁죠. 전쟁 나면 3일도 못 버팁니다.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그저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할 약한 동맹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의존 대상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시당하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스템의 중심이 된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 작성을 자청했습니다. 한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3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손에는 조사 항목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죠. 번도시, 조선, 방산, 에너지, 통신, 도시 시스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업 분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분석팀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이 6개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면 세계 문명이 멈춥니다.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요청서를 들고 갔죠. 보안상 내부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안내 담당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클린룸,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그리고 벽면에 붙은 납품처 목록, 미 국방부,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모두 여기서 칩을 공급받고 있었던 겁니까? F-35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100개 정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 핵심 칩 상당수가 여기서 나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없이는 날 수 없다는 얘기였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결함률입니다.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군사용 반도체는 100만 개당 분량이 한 개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125도까지 작동해야 하죠. 진동, 충격, 방사선에도 견뎌야 합니다. 그걸 한국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미국 본부에 첫 보고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죠. 다음 날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조선소를 보기 위해서였죠. 배에서 내려다본 조선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 크기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선박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LNG 운반선입니까? 맞습니다. 영하 19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싣고 세계를 돌아다니죠. 조선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배들이 멈추면 유럽과 일본은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0%?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혈관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의미였죠. 왜 다른 나라는 못 만듭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정확하고 빠르게는 못 만들죠. 그는 용접 로봇을 가리켰습니다. 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합니다. 셋째 날, 저는 창원으로 갔습니다. 방산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K9 자주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까? 네, 그리고 청웅 방공 미사일도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나토 회원국 절반이 우리 무기를 쓰고 있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나토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실전 경험입니다. 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 상태입니다. 무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죠. 그래서 타협이 없습니다. 나흘째 저는 부산 해적 케이블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이 사라집니다. 엔지니어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 80%가 한국을 거칩니다. 한국이 관문이죠.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흐르는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이 작은 나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저는 울산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UAE 원전 수출 이후로 어떻습니까? 폴란드, 체코에서 연락이 옵니다. 유럽이 에너지 독립을 원하거든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봐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가 한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송도 스마트시티를 걸었습니다. 신호등, 가로등, 쓰레기통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였죠. 이 시스템을 사우디에 수출했습니까? 네, 넘시티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해적 케이블, 원전과 배터리, 스마트시티, 6개 분야, 모두 세계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죠. 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6개 핵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죠.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돌아가 가장 나이 많은 엔지니어를 찾았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부장이었죠. 1980년대 초반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반도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다 해먹고 있었죠.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왜 시작했습니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죠. 먹고 살려면 수출해야 하는데 단순 제조업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였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잠을 안 잤습니다. 1년에 휴가를 이틀 썼죠. 가족도 못 봤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핍이 동력이었군요. 결핍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었습니다. 모르니까 배웠습니다.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거제 조선소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준비했죠.
왜 LNG 운반선이었습니까? 조선소 김상무가 대답했습니다. 땅이 좁으니까 바다로 간 겁니다. 그는 해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육지로는 막혀 있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바다뿐입니까? 그래서 조선업을 선택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현대조선소 설립할 때 얘기 들으셨습니까?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나라가 유조선 수주를 따냈습니다. 세계가 미쳤다고 했죠? 실제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도면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걸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창원 방산 공장에서 만난 이 본부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무기를 만듭니까? 그가 반문했습니다. 휴전선 바로 위에 북한군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서울까지 10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 위협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자체 무기 개발을 미국 무기만 쓰다간 유사시 대응 못합니다. 부품 하나 바꾸려면 미국 승인 받아야 하죠. 그럼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안보가 불안하니까 스스로 만든 겁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1등인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써야 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 뒤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울산 원전연구소에서 만난 초애 박사가 이를 정리해줬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경제가 완전히 멈췄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원전이었습니까? 원전밖에 없었습니다. 석탄도 수입, 석유도 수입, 가스도 수입입니다. 그럼 원자력이라도 확보해야죠.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의 30%가 원전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술 개발했습니다. 배터리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석유 시대가 끝나면 전기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배터리 기술이 필요했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으니까 만듭니다. 계속 그래왔습니다. 송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만난 한 센터장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땅이 좁습니다. 인구는 많죠. 그럼 도시를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까? 그래서 스마트시티? 맞습니다. 서울 인구 밀도가 뉴욕의 2배입니다. 일반적인 도시 관리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겨우 굴러갑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교통, 전력, 수도, 쓰레기, 범죄 예방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도시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기술이 나온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자원 없음 반도체, 원전, 배터리, 땅 좁음 조선 스마트시티, 안보 불안 방산 세계 1등, 통신 단절 위험 해적 케이블 허브, 모든 성공 뒤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없었습니다. 타협도 없었죠. 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이 무기가 됐습니다. 세계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3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국방부 브리핑룸. 장성급 장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미군 무기 시스템의 37%가 한국산 반도체 의존, 미 해군 함정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62%가 한국 조선소 생산, 나토 탄약 공급망의 41%가 한국 방산 기업 경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아 미주간 데이터 통신의 80%가 한국을 거칩니다. 한국이 막히면 우리 인터넷도 마비됩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대체 공급망 구축에 최소 15년, 비용은 3조 달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전략 문서를 수정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날 백악관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동맹이라는 틀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첫째, 기술 협력 확대. 둘째, 공급망 공동 관리. 셋째, 안보 정보 공유 수준 상향. 한국이 동의할까요? 동의할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등한 협력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는 미국이 더 절박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회의가 잡혔죠. 한국 방산 의존도가 심각합니다. 독일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K9 자주포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좋고 납기도 빠릅니다. 문제는 의존도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입니다. 우리와 이해관계가 같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의 위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한국 반도체 없이는 첨단 무기를 못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미팅이었죠. 일본도 한국 의존도가 높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LNG 운반선의 90%를 한국에서 사옵니다. 일본 관료가 인정했습니다. 우리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한국 배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감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역전됐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를 거쳐 두바이로 갔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확인해야 했죠. UAE가 한국 원전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가격과 기술 모두 최고였습니다. UAE 에너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장 현실적이었죠. 약속을 지킵니다. 사우디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넘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필수입니다. 스마트시티는 한국이 최고니까요. 중동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부국들이 탈석유 시대를 한국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죠. 6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필수 동맹국.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 군사력은 작동 불가. 한국 없는 유럽 안보는 유지 불가. 한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 확실. 과장 아닙니까? 상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72시간만 공급을 멈춰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의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말 주한미군 사령부가 발표문을 냈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 관계에서 상호 의존 관계로 진화했다. 단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인식 전체가 바뀐 거였죠. 저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업무차 다시 방문했거든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빼곡했죠. 20년 전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없이 우리가 못 삽니다.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중동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장이나 연구소가 아니었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앞 식당. 저녁 7시였습니다. 여기 엔지니어들이 자주 옵니까? 식당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매일 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여기서 저녁 먹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십니까?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익숙해서?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하지만 일이 밀리면 불안합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칩이 F-35에 들어갑니다. 미군 조종사 목숨이 걸린 거죠.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거제 조선소 용접공들을 만났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25년 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용접공이 대답했습니다. 아들도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3년째죠. 아들에게도 이 일을 시키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는 용접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가 용접한 배가 지금 북극을 다닙니다. LNG를 실어 나르죠? 유럽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건 제 손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여름엔 배 안 온도가 50도입니다. 겨울엔 영하 10도죠? 하지만 익숙합니다. 왜 계속하십니까? 제가 이거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배를 찾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저는 창원 방산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만났습니다. 케이크 자주포 조립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40대 초반의 조립공이 말했습니다. 볼트 하나 잘못 조이면 전차가 고장납니다. 전쟁터에서 고장나면 군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십니까? 당연하죠. 우리 군인들이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 갑니다. 내 자식이 탈 무기를 대충 만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 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막는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서울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20대 개발자들이 있었죠. 야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습니다. 한 개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뭐가 재밌습니까? 우리가 만든 앱을 전 세계가 씁니다. 그게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다른 개발자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플랫폼 사용자가 10억 명입니다. 제가 짠 코드를 10억 명이 쓴다는 게 믿기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과 성취감 때문이었죠. 울산 원전 연구소에서 만난 30대 연구원도 비슷했습니다. UAE 원전 프로젝트 참여하셨습니까? 네, 3년간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라카 원전입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들어갔죠. UAE 전력의 25%를 공급합니다. 자랑스럽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석유 없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들, 50도 열기 속에서 용접하는 노동자들, 군인들을 생각하며 볼트를 조이는 조립공들, 세계를 상대로 코드를 짜는 개발자들, 사막에서 3년을 버틴 연구원들, 이들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유럽은요? 우리도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은 없었죠. 이런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를 생존의 문제로 봤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최선이 당연한 기준이었습니다. 3일 뒤 저는 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죠.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계층 이동의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부모 재산도 대물림이 어렵죠. 그럼 남는 건 실력뿐입니다. 그래서 공부합니다. 결핍이 또 동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순환을 만듭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학 진학률이 70%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죠. 이 인재들이 산업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빠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가 부족한 나라는 발전이 느립니다. 한국은 인재가 넘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죠.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우러 많이 옵니까?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옵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기술보다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빠른 추격, 끊임없는 학습, 실패해도 다시 도전. 이게 한국식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베트남이 좋은 예죠? 20년 전 한국 모델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한국 모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폴란드는 방산 기술을 배웠습니다. UAE는 원전 운영을 배웠습니다. 사우디는 스마트 시티를 배웠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과거엔 미국 모델, 일본 모델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모델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자원은 땅도 석유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이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목격한 사실이었죠. 2026년 봄,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워싱턴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정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선물 가격이 12% 급등했습니다. 조선 계약이 보류됐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비상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단 하루 만에요? 네, 한국 리스크가 이제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깨달았죠.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EU 집행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일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반도체는 대만뿐입니다. 대만도 불안하죠. 조선은 중국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과 더 긴밀해져야 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한국을 안정시키는 게 우리 이익입니다. 결국 EU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죠. 같은 시기, 일본은 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경제산업성 관료가 털어놨습니다. LNG 선박 계약이 2년 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조선소가 주문을 소화 못합니다. 전 세계가 주문하니까요. 다른 나라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품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안전이 문제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조선 기술을 포기한 게 실수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동도 비슷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넘시티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문제입니까? 아니요, 한국 기업이 바쁩니다. 전 세계 프로젝트가 몰려들거든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부국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력은 돈으로 살 수 없었죠. 저는 베이징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칩은 못 만듭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하이테크 제품의 34%가 한국 부품을 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중국마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없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첫째 날 반도체 공급 중단, 미국 전자제품 생산 40% 감소, 군사 장비 생산 중단, 둘째 주 LNG 운반선 부족, 유럽과 동아시아 에너지 대란, 전기료 300% 급등, 셋째 주 방산 부품 고갈, 나토 작전 수행 능력 저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넷째 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제조업 마비, 실업률 급증, 석 달 후 세계 경제 15% 위축,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중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대책은 있습니까? 한 가지뿐입니다.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럼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강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21세기 핵심 국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해 여름 G7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이 특별 초청됐죠. 한국의 역할 확대를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기술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공동 책임입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죠. 대등한 협상을 했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죠. 책임도 커졌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면 전쟁 양상이 바뀝니다. 한국이 칩을 공급하면 산업이 돌아갑니다. 그해 말 저는 서울에서 최종 강연을 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를 떠받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도 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간견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문명을 떠받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 세대도 그랬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2027년 초 저는 UN 본부에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회의였죠.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나라가 47개국입니다. UN 개발계획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숲입 3개국, 동남아 12개국, 중남미 8개국, 중동 4개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배우고 싶어야 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담당관이 목록을 읽었습니다. 산업정책, 교육 시스템, 기술 개발, 수출 전략까지. 한국이 어떻게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입니다.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와 협력 중이고요. 아프리카에도 기술 지원단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거죠. 3월, 저는 르완다 키갈리에 갔습니다. 한국 기술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뭘 하십니까?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농업이요? 네, 르완다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센서로 토양을 분석하고 AI가 물과 비료 양을 계산합니다. 생산량이 40%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술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땅이 좁아서 개발한 기술이죠. 이제 아프리카를 돕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르완다 농부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술이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같이 땀 흘리며 일하죠. 그래서 믿습니다.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 1960년대 한국이 우리보다 가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었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베트남이 제조업 강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상공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왔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가르쳤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습니까? 빠른 의사결정, 품질 관리, 수출 중심 전략. 한국식 근면함도 배웠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베트남 수출이 30년 만에 100배 증가했습니다. 삼성, LG 공장이 우리 경제의 핵심입니다. 베트남 공장을 방문했을 때 놀랐습니다. 한국 공장과 똑같았거든요. 한국 관리자가 많습니까? 아니요, 이제 베트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기술 이전이 완료됐죠. 한국에 감사합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지금의 베트남도 없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방산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를 1000대나 샀다고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받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할 겁니다. 왜 한국입니까? 신뢰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비싸고 느립니다. 미국은 승인 절차가 복잡하죠. 한국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게다가 기술까지 줍니다. 기술 이전이 손해 아닙니까? 한국은 장기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나토가 강해지죠. 그게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만들고 있었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울 시스템을 본떠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이 답했습니다. 교통, 전력, 수도, 방범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한국 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인력을 교육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한국이 금융 지원도 해줍니다. 저리로 빌려주고 장기 상환이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동남아 전체를 한국 기술 표준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10년 후면 동남아 10개국이 한국 시스템을 쓸 겁니다. 그럼 한국이 아시아 기술 허브가 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로 그랬죠. 이제 한국은 기술로 영향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시티, 방산 기술을 퍼뜨리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죠. 사우디 리야드에서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넘시티가 한국 기술의 전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 도로, 에너지, 통신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세계가 보러 올 겁니다. 중국이나 미국은 안 합니까? 중국은 믿을 수 없고 미국은 너무 비쌉니다. 한국은 품질과 가격이 적당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유 이후를 준비합니다. 한국이 동반자입니다. 그들도 석유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1년간 세계를 돌며 확인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과 제조업, 동남아에서는 전자와 스마트시티, 중동에서는 에너지와 건설, 유럽에서는 방산과 원전, 모두 한국 기술이 들어가고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모델입니다. 미국 모델은 자원 기반이었습니다. 넓은 땅, 풍부한 석유, 거대한 시장. 일본 모델은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정밀 기술, 품질 관리, 수출 중심. 한국 모델은 생존 기반입니다. 없으면 만들고, 모르면 배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에 적합합니다. 자원 없어도 땅 좁아도 시장 작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의지와 인재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세미나에서 발표했을 때 한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전쟁 위협, 분단 상황, 이런 게 동력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도 절박합니다. 가난, 질병, 불안정, 생존이 걸렸죠.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5년 그 회의실. 한국은 3일도 못 버틸 나라라던 말. 이제는 웃깁니다. 한국은 세계를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무시당하던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호받던 나라가 보호하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죠. 결핍은 운명이 아니다. 기회다.
이게 한국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2027년 가을,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사였죠.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들, 학생들, 노동자들, 이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건 엔지니어였습니다. 배를 만든 건 용접공이었죠. 무기를 조립한 건 조립공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땀 흘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인천 한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동자들 틈에 섞여 앉았죠. 오늘 작업 어떻습니까? 옆자리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죠. 매일 같은 작업입니다. 그는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부품이 배에 들어갑니다. 그 배가 세계를 돌죠.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빠가 만든 배가 유럽에 간다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판교 IT 기업 앞에서 퇴근하는 개발자들을 봤습니다. 몇 시까지 일하십니까? 한 개발자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9시요. 바쁘면 11시까지도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짠 코드가 전 세계 사람들 폰에 들어갑니다. 그게 좋습니다. 가족은 언제 봅니까? 주말에 봅니다. 아내가 이해해 줍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일해야 다음 세대가 편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기 세대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한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죠. 몇 시에 일 시작하십니까? 업한장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익숙합니다. 그는 생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저도 30년 했죠. 이게 제 일입니다. 한국이 변한 걸 느낍니까?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땐 배고팠습니다. 이제는 먹을 게 넘칩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제 손주는 대학 갑니다. 의사가 되고 싶대요. 우리 집안에 대학생이 없었는데 이제 의사가 나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래서 일합니다. 손주가 공부할 수 있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를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일주일간 저는 평범한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택시기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 벌어야죠. 식당 주인은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게 보람입니다. 청소 노동자는 새벽 4시에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깨끗한 거리가 좋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했죠.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비밀이 뭔지를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죠.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내일을 믿는 사람들. 마지막 날, 저는 서울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602보 전사자 묘역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비석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분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1950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걸고 지켰죠. 저는 비석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청년들, 배고픔 속에서 일한 부모 세대, 밤새워 공부한 자녀 세대, 세계로 나간 손자 세대, 내 세대가 70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자원은 사람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배도 무기도 사람이 만듭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원 없이도 땅 좁아도 전쟁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달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생존이 아니라 희망으로 달립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결핍이 운명이 아니라는 걸요.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을 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약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가 연결된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과거엔 미국 혼자 강했습니다. 이제는 동맹이 함께 강합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석양이 보였죠. 20년 전 신입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3일도 못 버팁니다.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라의 힘은 땅 크기나 자원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의지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서울 사진이었죠.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서울 사진을 놓고 비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도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생이었죠. 아빠,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뭔데? 포기하지 마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 갑자기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를. 아들은 웃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았죠.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테니까요. 2028년 봄 저는 은퇴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이 끝났죠. 마지막 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뭡니까? 한국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만든다는 걸 배웠죠. 은퇴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산책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걸었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이게 목표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도체도, 배도, 무기도 수단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이거였죠. 평화롭고 행복한 삶. 70년 전 전쟁으로 다 잃었던 사람들. 그들이 원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자식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이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아마 다 맞을 겁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희망을 믿으라고, 불가능은 없다고, 사람의 의지가 세상을 바꾼다고. 해가 졌습니다. 서울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였죠. 폐허에서 시작해 등대가 된 나라. 그 등대 빛이 이제 전 세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